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금요일에도 김은지 시사인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우리 김은지 기자 팬들이 많네. 은지 오겹 김은지. 영광입니다. 예, 환영하고요. 네.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장성철 소장한테도 왜 이렇게 그 여당 혁신이 최고위원회 당대표 둥진할 거 없이 원보이스가 아니에요. 어디에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는지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네. 어제 오늘에 걸쳐서 혁신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잡음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의지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모르겠다. 원칙대로 하면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상당히 좀 갈팡질팡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진들에 대해서 불출마하거나 혹은 험지 출마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지만 당내에서 거의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이제 이 동력이 소실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혁신위 내부에서 내홍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부 혁신위원들이 사의 표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을 정도인데 문제가 불거진 상황을 짚어보니까 어제 혁신위 회의 때 이런저런 이 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비정치인 출신인 혁신위원들이 험지 출마나 불출마 권고를 포함해가지고 그동안 발표했었던 혁신안들 총 5가지가 나왔는데 1번만 지금 이제 1차 혁신안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지도부가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든요. 명확한 지도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혁신안들에 대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이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매주 혁신안을 발표하는 이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12월 24일까지 매주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김경진 혁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혁신위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이 발언이 나오자 나머지 혁신위원들이 뭐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냐 이렇게 또 반발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혁신위원이 나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게 있다. 비정치인들은 모르는 사안이 있다. 다 순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왜 자꾸 당과 갈등하고 분열하려고 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고요. 이런 갈등이 노출되게 된 게 이제 지난주부터 전조가 있었다는 건데 정치인 출신인 한 혁신위원이 오찬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혁신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다. 나는 이미 공천이 확정됐다. 어이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비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의 반발이 커졌고 그게 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발이 커지면서 비정치인 혁신위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박소연 혁신위원 같은 경우는 기자들한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처음에는 이제 4명의 비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이 사퇴를 했다라는 게 알려졌는데 최종적으로는 박소연, 이젠마, 임장미 위원 3명이 사퇴 표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같은 경우는 회의를 끝낸 직후에 혁신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이제 나갔고 그 뒤로 이제 기자들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진 혁신위원이 나서가지고 혁신위 활동 기한이 다음 달 24일까지니까 급격하게 끝마치기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도부를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커지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오늘 오후에 혁신위원 3명을 불러서 이제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혁신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논란을 일으킨 그 김경진 혁신위원에 대해서는 혁신위 대변인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 혁신위에 잔류해달라 이런 갈등 봉합에 나섰다고 하고요. 이 오찬이 끝나고 나서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돌리면서 네.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 보도가 된 3명의 혁신위원들 그리고 혁신위원장하고 이제 오찬을 하면서 사의 표명했다는 바가 없다. 이걸 확인했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그냥 저의 관찰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 뒤에 윤심 있다 이 발언을 하고 그런 다음에 김기현, 인요한 두 분이 만나고 여기서부터 뭔가 이 혼돈의 카오스 상태
가에 돌입한 게 아닌가. 이용 전 수행실장, 그 윤석열 후보 시절의 수행실장은 김기현 지도체제 흔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심이 내 뒤에 윤심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뉴한 위원장, 이용, 장제원, 김기현, 이철규 도대체 누구야?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윤심 찾기, 숨은 그림 찾기인가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혁신위가 이제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당과 대통령실의 수직 관계를 개선하라고 하는 게 핵심 과제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못한다라는 걸 선을 그어놓고 시작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결국은 여전히 윤심이 어디 있냐를 가지고 논의하는 이 상황 자체가 아까 헬마우스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이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판이 생겼다라고 그렇죠. 하는 지점에서는 한계가 이렇게 딱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용 바로미터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용 바로미터. 네, 이용 의원은 이제 여의도 사실 이제 중앙부대에선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이고 비례임에도 여의도 특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인사이거든요. 그것이 자체적인 어떤 힘이라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이제 초기에 이용 의원의 메시지에 집중이 됐던 게 작년에 이제 국회 운영이 11월 달에 기억하십니까? 그때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이 이제 웃기고 있네 메모를 네, 쓰면서 주호영 당시 운영위원장한테 쫓겨나고 사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다음에 이용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그 모습들을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장관 한 명도 못 지켜주고 수석들 쫓아낸 게 말이 되느냐. 문재인 정부 때 수석들은 더 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확 기조가 바뀌었던 적이 있는데 그랬죠. 그것이 이용 의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용산의 뜻을 받아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이용 의원의 개인 메시지가 단순히 이용 의원 초선 비례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네. 그렇다면 윤심이 결과적으로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 있는 거냐. 아무래도 이용 의원이 이제 어제도 의원총회에서 이제 지금 혁신위에 대한 비판, 비대위로 가지 않는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아까 말씀 주셨던 YTN 라디오에서 이뉴한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후에 이용 의원이 그것에 대한 비판들이 좀 시작됐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던 용산의 마음이 그때부터 조금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데다가 김기현 대표는 김석기 의원을 사실상 또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서 최고위원의 선출직 4명 이상이 사퇴를 해야 비대위로 넘어가는데 지금 자기 편이 4명까지 자기 편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진짜 용산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굉장히 또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이런 또 구조적인 상황까지 만들어졌거든요. 참 여러모로 윤심이 어디가 있느냐. 어제 장성철 소장은 마이크 꺼져 있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윤심이 아침, 점심, 저녁 윤심이 달라서 그렇다. 윤심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윤심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김인지 기자님의 정리까지 덧붙여서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네.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져서 비대위가 들어서야 되는 상황까지는 용산에서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상징적인 인물들이 불출마하거나 혹은 험지 출마하는 것까지는 원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쨌든 일요일 날 대통령께서 다시 돌아오시니까 순방을 마치고 민생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니까 민생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신 대통령이 어떻게 또 이 가르마를 타는지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네. 이런 논평을 하게 상황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혁신위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예, 그렇네요.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은 울산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에 이어서 대전, 그 다음에는 울산이었습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자들이 정치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거기에 또 일일이 답변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소위 말하는 이제 암컷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가지고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게 세계적인 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직접적인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이 정부가 어쩌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자기 페이스북에도 이것이 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올렸어요. 그래서 It's democracy, stupid 이랬다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지방 일정을 도는 중에 나온 한동훈 장관의 발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정치적인 색깔이 좀 강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그건 같은데요. 좋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상대당에 대해서 비판이죠. 국무위원이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이 야당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비평하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전달드리는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추가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직 대통령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했었던 군 장성 출신 인사한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주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 게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어떤 입장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퇴출이 세계적인 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건지 혹은 수해 참사 와중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징계를 받았던 이 대구시장이라든지 아니면 5.18과 4.3 사건에 대해서 폄하했던 발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사면을 해줬던 게 지금의 여당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동훈 장관이 어떤 입장일지 이런 것도 기자들이 같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크게 오해를 하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최강욱 의원이 It's democracy, stupid 이 발언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라고 이제 번역하면 그런데 이 발언은 소위 암컷 발언에 대한 반발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조선일보 김대중 논설위원 지금은 뭐 자유 그렇습니다. 저널리스트 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일보에 실린 그 그렇습니다. 사설을 놓고 이야기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설 내용이 어떤 건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이 페북 글이 논란이 될 때부터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여러 이제 언론 매체나 혹은 이제 비평가들이 이 페북 글을 인용을 하면서 이게 민주주의야 바보야라고 했었던 그 대목만을 따서 이게 당의 조치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혹은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뭐 이런 걸로 해석하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최강욱 의원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일 거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해당 글은 이제 4월 총선 대차 대조표라는 김대중 칼럼,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하면서 이제 적은 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칼럼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임기를 마치기 전에 내려와야 될 수준의 문제에 직면할 거다. 그걸 막기 위해서 보수가 총결집해서 맞서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칼럼이거든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 칼럼에 대한 비판으로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약간 좀 엉뚱한 논쟁이 좀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장관님께서 오해하셨을 것이다. 직접 페이스북 글을 직접 보지 않고 오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안 쓰면 좋았을 것 같은 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시기적으로 이제 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길 바라고 있는 건 맞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비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본인이 국무위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인사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박범계, 추미애 이런 분들이 만약 자유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 내지는 국민의힘을 보고 이게 멍청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언론에서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사실 이거 김대중 칼럼 그래서 저도 보게 됐는데 굉장히 문제적이던데요. 애국심이 있다면 내년에 과반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지역구에 누가 출마하든 그거 꼼꼼히 살펴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게 하고 싶으면 민주당 찍고 그게 아니면 국민의힘을 무조건 찍어라라고 하는 식의 논지예요. 그래서 거의 이게 협박처럼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그런 유권자들이 그걸 찍는 것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찍는 것이 민주주의야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써놓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이거를 암컷 발언으로 연결을 시켜서 한동훈 장관님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소위 이제 막말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막말 관련해 가지고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간사인 한병더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후보자 검증위원회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후보 검증 신청 서약서에다가 뭐 부정부패라든지 젠더폭력이라든지 공직윤리 위반 여부와 함께 막말, 설화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고 뭐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 이런 그 SNS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간에 공천과 관련해서 막말까지 심사 평가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관련해서 주간조선이 첫째 자녀 학폭도 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보도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이 사퇴를 하게 됐었던 거는 둘째 자녀의 학교 폭력 관련된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는 첫째 자녀도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됐었다라는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두 자녀가 다 이제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첫째 자녀의 학폭 같은 경우도 별도의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학교장의 중재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교내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이 뭔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학교 주변에 주변조선에서 이제 그 취재를 해봤더니 학부모들 중에서는 둘째의 소위 리코더 사건보다도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은 사건이다라는 증언이 있었다고 하고, 네. 뭐 첫째 자녀와 동급생인 학생 같은 경우는 학폭이 일어난 이후에 선생님들이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결코 학교 폭력 여부를 외부에 말하지 말라 이런 입단속을 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보도 안에 이제 담겨 있지는 않아서 조금 급하게 보도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어떤 그 맥락과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보도들이 좀 나와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딴 거보다도 저는 피해자가 전학 갔다라고 하는 대목이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요. 왜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됩니까? 왜? 피해자가 전학 갔다. 이 기사에서. 자, 뉴스 신세계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상식의 뉴스아이 김경빈, 김은지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첫째 학폭 문제까지 나왔는데 이거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검증이 안 됐던 겁니까? 결국 그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비서관실이 역할을 하고 있고 공직자들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 문제를 빨리빨리 확인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 있는 분의 역할을 보면 사실 약간 예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시원 비서관입니다. 네. 이시원 비서관은 이제 검찰 근무 시절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당시에 증거 조작 논란이 있자 자기는 국정원한테 속았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면서 처벌을 맞아요. 피해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요. 검사로서 본인이 무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불과한 말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국정원 수사관이 어떤 수사를 해와서 증거자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체크하고 다시금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서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본인이 그냥 속았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피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될 거냐 바보가 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데 뭐 이재용 전 삼성 부회장도 회장이죠. 지금 삼성 회장이죠. 회장이죠. 예. 근데 이제 바보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럴 네. 때. 그러다 보니까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못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질문이 연이어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사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만 보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예고된 바다라고 하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도 바꾸거나 이런 인사 라인에서 문제가 제대로 방어되지 않는 것들도 대통령실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정부 전산망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분증 관련된 오류가 네. 있었죠. 여러 건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2시 조금 못 된 시각, 1시 57분쯤에는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신분증을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속출하는 일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조폐공사가 오후 3시에 밝히기로는
직원의 서버 점검 과정에서 있었던 실수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실수 내용이 뭔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전 9시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를 비롯한 민간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를 뗄 수 있는 정부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또 중단이 됐다가 1시간 반 만에 복구되는 일이 있었고요. 10시 반쯤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가 또 1시간 반 동안 접속장애를 일으켜서 내일 배움카드 신청 같은 관련 업무가 중단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각각의 서비스에서 각각의 오류가 다 발생을 한 건데 하나는 조폐공사, 하나는 행안부, 하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지금 정부의 어떤 전자 운영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좀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연히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뭐 어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건지 이 총괄하는 데는 어딘지 뭐 질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사실. 네, 위기관리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이 사실 이런 재난재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잼버리 때 그리고 지금 뭐 빈대 이슈 뭐 다양하게 지금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럴 때 정부 도통 어디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 뭐 이런 행사하고 이상민 장관은 뭐 디지털 정부 관련해서 전자정부 관련해서 영국이랑 MOU 체결하러 간다고 그러고. 들어오긴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회의를 주관했다라고는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원인을 제대로 못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 IT 업계 쪽 디지털 데일리 이런 데 보면 IT 업계 쪽에서 걱정이 심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업계, 기업 탓으로 다 기업 책임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나 반박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 발주자가 정부기 때문에. 정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정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 기업에서 할 말이 많은데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다라는 게 디지털 데일리라고 하는 그 디지털 전문 신문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민 작가,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